일반적으로는 이제 차용증 없이 가족 간에 자유롭게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장의 근거를 들여보면 대부분은 이제 법정 이자율이 연간 4.6%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이자율보다 이자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차용증도 없이 가족 간의 현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절세에 미친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상속과 증여 또는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좀 이제 도움을 드리는 칼럼이나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평소에 제가 업무를 하거나 사석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금 거래 중에서도 이제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입장이나 돈을 받는 입장에서 정해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활비를 주는 게 맞는지, 또는 횟수를 한 달에 여러 차례 걸쳐서 생활비를 줘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많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생활비나 학자금 말고 좀 더 큰 돈을 가족 간의 목돈으로 좀 금전대체 형식으로 빌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막상 이 차용증을 쓸 때에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서 서류가 작성이 돼야 되는지 대부분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마 이런 가족 간의 현금 증여, 특히나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거의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세금 부담 없이 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할 때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별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한 번이 부담스러운 거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용증 없이 가족 간에 자유롭게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장의 근거를 들여보면 대부분은 이제 법정 이자율이 연간 4.6%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이자율보다 이자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증도 없이 가족 간의 현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한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 당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과세 재원으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99%에 해당하는 추징 사유로 나중에라도 증여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하지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수반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만, 현금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현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지 사후적으로 이 증여세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나중에라도 과거에 있었던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준하는 혹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함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하고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생활비와 학자금은 세법에서 비과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이 타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나아가서 각 가정마다 혹은 소득 수준마다 이 생활비나 학자금이 정해진 금액, 정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출되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미니멈과 맥시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막상 주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인지가 사실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생활비 낙자금을 지급하실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생활비나 학자금 용도대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때 정해진 그 용도대로 과연 사용이 되었느냐에 대한 사후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를 500만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500만 원 중에 일부는 생활비 학자금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약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예적금이나 혹은 채권 투자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금액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가 아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증여세로 추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한 번쯤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주는 쪽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손자 손녀인데 이 손자 손녀는 현재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 중인 사람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이 손자 손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아감으로써 그 금액을 100% 용도에 맞게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 간의 자금 거래에 있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의 부모님이 현재 살아있으면서 국내에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법에서 봤을 때는 이 부모님인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해당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유고가 발생해서 상속이 된다면 이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이런 대습 상속인 상황인 경우나 혹은 이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장기간 파산이나 회생 계획인가에 따라서 소득이 없다는 것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생활비와 학자금은 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치 생활비나 혹은 3년치 생활비, 학자금을 미리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쓸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 첫 번째 요건처럼 본인의 다른 형태의 재산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나 학자금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모든 인과관계는 실질에 맞게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용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는 미혼인 자녀지만 본인이 생활비로 쓸 다른 형제들로부터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혹은 이제 식대비로 모두 사용을 한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받은 금액은 하나의 도관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사람과 지출 대상인 사람이 다른 자녀분, 본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와 이 부모님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비과세로 모두 인정되는 생활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주의하실 사항보다는 이 손자 손녀 입장에서 과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이 꽤 오랫동안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혹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양육권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면서 안전하게 생활비나 학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부득이하게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모두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쓴 내역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요건에 그렇게 국한을 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인 자금 운용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식입니다. 사실 이런 법적 서식이 없다는 이런 차용증의 특징 때문에 차용증을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이 차용증에 대한 의심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용증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공증까지 받아두시길 권해드리는 부분이고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 대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성명 그리고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이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만큼 빌려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금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기재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연간 얼마로 정할 것인가, 무조건 법정 이자율이 4.6%라고 하더라도 그 법정 이자율에 맞게 정할 필요는 없고, 빌려주는 원금 수준에 따라서 그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하더라도 충분히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데 큰 제한사항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자율에 대해서만 함몰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만큼 몇 월 달에 얼마만큼 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매달 25일 혹은 매달 30일 정해진 이자에 따라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내심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혹은 말 그대로 금전대차의 목적으로 명확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간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용증상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이, 원금을 그럼 언제 상환을 해야 되냐, 원금 상환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만, 이 원금의 상환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적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원금 상환 시기를 차용증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왔을 때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면 대부분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용증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하기보다는 이 당사자 간의 거래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것이, 이제 세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자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연간 법정 이자율보다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을 역산을 해봤을 때에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4.6%로 나누게 되면, 빌려주는 원금이 약 1억 2,700만 원보다 적었을 때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때 이 법정 이자율보다 1,000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용증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당시 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에 대한 이런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은 가급적이면 반드시 좀 쓰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당시에 당사자 간의 내심적인 합의에 따라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가 있음을 알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그 시기에 대한 판단을 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공증은 함께 받아두시길 권해드리고, 금전 차용 당시에 이런 상호 간의 이제 내용을 서로 인지를 했다는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차용증을 작성을 했으면 가까운 시간 내에 이 공증까지 함께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차용증 거래, 금전대차 거래가 반드시 한 번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1회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종전에 빌려준 금액이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이 되는 1,000만 원의 원금인 2억 1,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이제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 부족분이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게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죠. 사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죠. 우선 돈을 빌려간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대출 시점 이후에는 내가 매월 얼마만큼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될지 계획을 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하더라도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에 맞춰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자 지급한 거래 내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이자 지급 사실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면 언제 이자 지급을 했는지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현금 내역서,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이자 지급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인 간, 그러니까 개인 간의 이 금전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자 소득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매년 5월 달에 이자 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죠.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함께 신고를 해두는 것이 이 빌려준 이자에 대한 이 순수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세법에서 이 과세 쟁점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시점이 사실상의 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여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좀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이 이자 지급 시기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확보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걸쳐서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그 플랜을 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상속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전 증여에 대한 의미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재산을 자녀들이 미리 좀 이전을 함으로써 이 부모님과 자녀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를 항상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염두를 해두시는 게 어떤 부분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지, 그렇다면 상속이 유리하다면은 지금 굳이 취득세나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미리 증여를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우선 증여세에 대한 장점은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 기준이 상속세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게 나오는 계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이 100억짜리 상가를 하나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4명이라고 할 텐데 증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녀 한 명당 이 산정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은 이 100억 원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받는 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같은 100억에 해당하는 상가를 4명의 자녀가 이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상속세는 각자 받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100억이라는 이 재산에 대해서 먼저 세금을 산정을 하고 그 부담만큼 비율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 구조 하에서는 이 상속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산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 측면에서는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할 것은 이 공제나 감면 규정이 있을 때 순수하게 내가 얼만큼 납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비교할 때는 공제 규정 또는 감면 규정이 이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공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재산가라고 했을 때 본인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알짜가 되는 재산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면 재산 가치는 점점 우상향을 하겠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중에 유고가 발생을 해서 상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남겨진 이 세금,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 부담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즉 가족분들이 부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세금 부담 없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당한 세금에 대해서 미래에 지출할 나의 부담이다라고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가 되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하더라도 언제 증여를 할지 증여 시점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재산을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20대나 30대 한창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받는 것과 나중에 이미 나도 사회적으로 이제 이루어놓은 재산이 많았을 때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하고 무게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20대나 30대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 재산을 통해서 내가 결혼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업을 한다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한 푼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훨씬 더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미 50대 후반에서 이뤄놓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금액을 받을 때에는 물론 안 받는 경우보단 좋습니다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추가적으로 받을 재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는 훨씬 더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증여를 받을 때 지금 당장 증여받는 재산가액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다면 이 합산과세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내가 지금 받을 증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산될 증여가 얼만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합산과세가 되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증여세는 이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 표준 구간마다 10%에서 최대 50%까지 이 5단계 누진세율로 세금이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을 때마다 해당 증여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금액이 합산한 금액보다 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산을 했을 때 산정되는 금액이 누진 효과 때문에 월등히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과거에 내가 얼만큼 증여를 받았는지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10년 동안의 거래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 과거 10년 가까운 기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각을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내역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을 하시면 과거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 시점과 증여재산 가액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한 이 신고서 사본은 미리 한번 검토를 하고 이번 증여를 계획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거래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사실 세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추징이 되었을 때 더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달에 결혼을 했을 때 자녀들에게 추가적으로 증여했을 때 그 금액이 1억 원인 경우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현금 증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일 전후, 결혼일로부터 전 2년 또는 후 2년이기 때문에 최장 4년 동안에 이러한 기존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이외에 별도의 증여 1억 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난 7월 달에 이런 세법 개정안 이후에 11월 30일자로 이 국회 기재위에서 추가적으로 의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거주자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1억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다만 이 결혼할 때와의 차이점은 이제 출생 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위한 이 추가 증여인 경우에는 결혼 전 2년까지도 이 증여를 받는 시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만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시점을 한번 미리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결혼했을 때 받는 증여재산 1억 원과 이 출산했을 때 받는 증여재산 1억 원에 대해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합산을 해서 통합한도 1억 원이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서라도 결혼할 때 친가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를 받았다면 결혼 이후에 출산을 했을 때에는 내가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증여를 받는다면 나와 배우자 같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자 1억 원씩 증여를 받기 때문에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활용한 아주 장기적인 이 증여 플랜을 좀 계획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매 10년마다 새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재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증여를 한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30살이 됐을 때까지는 현행 공제 범위 내에서는 총 1억 4천만 원의 이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이 4%가량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자녀가 받아가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3천만 원 정도 이 자금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아주 긴 호흡으로 이 절세 플랜을 진행을 했으니 본인 몫으로 받는 2억 3천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충분히 세금이 마련된 투명한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긴 호흡으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손주가 태어날 때 바로 5억 원을 크게 증여를 하고 세금은 그대로 내고 향후 이 5억 원에 대해서 이 본인이 운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량주라든가 변액보험 혹은 부동산에 묻어둠으로써 지금 당장 납부한 증여세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재산가치 증가분을 마련한다면 그 증가분은 오롯이 손주가 다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증여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세청에서도 매 분기별로 부동산 기획조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혹은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병원 매출액에 연동을 해서 세금을 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해서 부모님이 대신 자금을 운용해서 그 가치를 불리는 것은 괜찮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법인을 통한 명의 조작을 통해서 이 재산 이전을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전 증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납부할 부담, 상속세, 미래 발생할 상속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상속인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것인데 왜 이게 미래의 상속세를 더 부담을 하는 아주 안 좋은 악수가 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속세는 이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다양한 공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일괄 공제 5억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가업이나 농지를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역시 가업 상속 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 규정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공제 한도, 종합 한도 범위 내에서 만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도한 증여가 왜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줄이는데 과도한 증여재산가액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속 공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한 이 과도한 증여 금액을 차감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있고 혹은 이제 일괄 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사망일 현재에는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도한 증여 때문에 오히려 공제 한도가 8억 또는 6억 원으로 매우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증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증여로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증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단순히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상환해야 될 부채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의 큰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그 부채를 대신 상환한다는 것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받을 때 상가에는 보통 세입자가 있을 것이고 상가에 대한 근저당 대출이 조금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을 내가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담부 증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갔을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 지출이라든가 혹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수중인인 자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증여자인 부모님이 대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취소가 되고 원칙적으로 순수 증여를 봤을 때 나오는 더 높은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부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배우자는 일단은 세대가 같은 세대이죠. 말 그대로 나의 배우자인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세대가 다를 것이고, 또 부모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녀의 경제적 독립성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보다는 오히려 배우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증여로 볼 이런 여지에 대해서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여재산 공제가 부부 간에는 6억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자녀에 비해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훨씬 높다고 하는 점도 아마 이러한 취지 때문에 이 증여재산 공제를 높게 마련한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한 경우에는 경북 의성 쪽에, 의성이 마늘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각자 이름으로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데, 마늘 농사의 특징이 대부분 현금 거래예요. 주변에는 이제 농산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본인 부부 각자 이름으로 마늘 농사를 하고 사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간의 현금 거래가 한 달에 5억, 10억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모두 다 증여세로 볼 수 있냐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사업 자금 이외에 생활비 목적이라고 한다면 증여세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부 간에 있어서는 과연 부부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증여를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증여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제 기부를 하더라도 특정 목적의 기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장군을 지내신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예비역 장군께서 해외에 있는 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부가 아니라 증여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추징이 많이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를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인 기부인지 아닌지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기부를 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 없이 안전한 기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공익수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과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연결한다거나 혹은 철도를 새로 개설하는 이런 선형 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처럼 이런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런 비선형 사업도 전국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주체도 국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지역마다 있는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도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 자체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지구 안에서 국가가 아무리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임야,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을 하고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을 이 토지보상법, 정확하게 말해서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감정을 할 때 이 감정가액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감정가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보상금을 증액하는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방법도 이 토지보상법에 모두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서 내가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농사를 짓거나 혹은 상가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공익수용 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이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 절차나 지급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 토지보상법에서 모두 이 명문화시켜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익수용 사업은 이러한 법률에 입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토지보상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실무적으로도 이제 사업지구에 대해서 많이 세무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주분들께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실제 내가 이 땅을 제3자한테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보다 낮은 금액, 훨씬 낮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현실가 보상을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가 보상을 이제 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 증액에 대한 절차를 최종 3단계,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최종 3단계까지 절차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경제적인 구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용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지구가 시작이 되면은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인정고시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업 자체가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서 이러한 토지 소유자들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입장에서 고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보상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은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과거 시점의 특정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보상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증액된 보상금으로 이 경제적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운용 현황이나 형상 그리고 보유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내가 보상이 들어가는 필지, 개별 필지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상을 받는 현재 시점의 개별 공시지가의 대략 2배 전후가 일반적인 보상금이 산정되는 이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 재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그 본인의 보상 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통해서 이의 재결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이의 재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행정소송에 따라서 마지막 행정소송 단계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있기 때문에 총 3단계의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절차, 이러한 절차를 통틀어서 재결 절차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되, 얼만큼 높아지냐에 따라서는 그 사업지구의 특색에 따라서 또는 그 사업지구를 새로 감정하는 감정평가사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는 많이 발생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절차는 토지 보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법무법인 쪽이 위임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대책위, 각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지구의 대책위를 보시면 법무 담당자나 세무 담당자가 항상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 관련 사업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자분께 한번 논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내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농사 지은 기간이 8년은 안 되지만 적어도 4년 이상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땅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역시 감면과 마찬가지인 1억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농지 대토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할 것이 내가 실제로 지금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는지, 이 잔여 한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 다른 종류의 감면들을 포함해서 1년에 1억까지 감면 한도를 받을 수가 있고, 최근 5년 동안에 2억 원의 감면 한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은 농사를 충분히 지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을 해서 감면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과거에 다른 농지를 매매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지구에서 보상을 받아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남아있는 감면액이 없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한도, 잔여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당장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감면 한도 시점인 5년을 판단을 해서 내년에 보상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새로운 감면 한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 산정하는 시점도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공익수용 사업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자경 감면이나 농지 대토 감면, 그리고 내가 현금 보상을 받았을 때 10%의 감면 규정과,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에 대한 감면 규정, 다양한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각 공제 규정마다 감면 한도를 1년에 1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면 한도 전체를 적용을 받았을 때 내가 1년에 1억까지 또는 2억까지의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다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 그러니까 편입이 되는 보상 필지가 농지가 아니라 대지나 임야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땅을 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그 용도 지목에 맞게 사용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용도 목적에 맞는 이 땅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나대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이 없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적용받을 세율에 무조건 10%가 중과되도록 세금을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라면 내가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세율이 24%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의 세율은 34%를 적용받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농지나 대지나 임야인 경우에 내가 장기간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과거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는데 남긴 상속 농지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내가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 땅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두 내가 10%의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외적으로 공익수용 사업에 따라서 이 땅이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미 취득을 했다면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입되는 토지가 있다면, 더군다나 내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의 취득 시점이 내가 적용받는 이 현재 공익수용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언제 취득을 했는지 반드시 이 취득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 토지 보상을 받고 이 보상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상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업 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될 보상금을 본인이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법원 공탁기에다가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협의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라도 본인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공탁기로 방문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못 받은 이 보상금뿐만 아니고 이자 상당액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착각을 하는 것이 세금 신고 납부도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을 때 공탁금을 찾을 때 그때 세금 신고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 양도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게 세 가지 날짜 중에 빠른 날짜로 양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실제로 받는 날, 대부분 보상금이 입금되는 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내 명의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날, 혹은 이제 수용 재결이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결정문에서 수용 개시 일자가 명확히 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수용 개시일 중에 빠른 날, 세 가지 날짜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날과 상관이 없이 양도 시점이 도래함으로써 2개월 이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시점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내가 받는 보상 금액이 클수록, 그래서 내가 양도세를 많이 납부할수록 예상이 든다고 한다면 이 보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이 납부 기간에 대해서도 미리 한 번쯤은 검토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순서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신고 납부를 마지막에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상 필지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미리 절세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금을 받기 전에 미리 세무자문을 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자문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재산에 대한 평가는 가장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면은 그 매매 금액이 상속받은 재산을 표방하는 가장 최근의 시가가 되겠죠.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시가에 준하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세 신고 기간이 보통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 토지 보상이 되어서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상속받는 땅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할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가 되겠죠. 따라서 기준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보상받은 필지를 양도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내가 취득한 금액이 이미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감정가액으로 보상금액과 동일한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보상이 된다면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받는 시점이 6개월 이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기준 시가로 선택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보상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보상 금액을 미리 염두를 하고 지금 미리 감정평가 금액으로 감정을 해둔다면 나중에 발생할 보상 금액에 대한 양도세는 취득가액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세는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사전에 상속세 절세 전략이 되겠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른 사업지구,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와는 달리 이미 3기 신도시에서 보상이 되는 당사자인 지주분들께서는 이미 과거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 보상금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한다면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일반적인 처음 보상을 받는 지주분들보다는 좀 더 능숙하게 보상금 증액에 대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서 주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상 금액이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금액으로 나중에 부담이 될 양도세 부분은 미리 계획을 하셔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보상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지출한 금액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충분히 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고, 또 오랫동안에 이제 투자 수단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현재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향후에 부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과 더불어 거주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제한된 국토에서 주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매년 세법 개정안이 7월과 12월 중에 개정안이 매년 2번 발표가 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항상 이제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에서도 이 세법 개정안의 개정 빈도를 따진다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이런 양도세, 비과세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독립된 한 세대가 1주택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국민 상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세대에 대한 개념과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과연 주택이 내가 알고 있는 관념상의 주택과 맞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좀 질문을 받는 내용을 좀 위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세대는 이 하나의 독립된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하죠. 따라서 이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도 주택을 매매하는 개인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포함해서 그 주택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판단하게 되죠. 세대라고 하는 관념적인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법에서도 이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이 세대에서도 이런 방금 말씀드린 관념적인 세대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더 중요한 개념은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세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이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세대 내에서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충분히 주택수에 대한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세심판원에서 실제 있었던 예규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주택을 매매한 사람이 청구인인 장모님이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이 장모님이 주택을 매매했을 때 현재 본인뿐만 아니라 따님과 사위도 같이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위도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이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결국에는 조세심판원에서 이 주택은 비과세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죠. 가장 그 판단의 큰 원인은 장모와 사위 세대가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딸과 사위는 이미 나이가 34살이고 30세가 훨씬 넘었고, 또 혼인해서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모님도 연금소득이 있고 사위나 딸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경제적 독립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록 사위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모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창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가 한창 있었던 때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보유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중과세율이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본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세금 차이는 2억, 3억 이상은 아주 우습게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적으로도 이분께서 비과세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혜택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을 이전할 때 세대 분리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십니다만은, 세법적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거주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먹고 자고 하는, 사실상의 현황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대 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양도 직전에 이 세대를 분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경위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세대 구성원의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동일한 세대로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독립된 세대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30살이 넘었거나, 혹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을 하고 실제 거주도 별도로 달리하고 있다면 개별적인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동거복령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산한 경우인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이 되게 된 그 원인이 경위를 따져봤을 때 부득이하게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줄 정도의 2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는 비과세 특례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혹은 이제 이런 고령의 부모님을 내가 동거복령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 세대와 내 세대의 주택을 합산을 했을 때 2주택이 된다면 동거복령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매매를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이 주택과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기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5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건물부는 형의 명의로 하고 혹은 토지 부분은 이제 동생의 명의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건물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이 토지는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보고 동거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이런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이런 거주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보유 요건은 2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건이 있지만 이 거주 요건은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죠. 따라서 현재 매매하고자 하는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따라가 봤을 때 그 취득이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고 조정지역에 취득을 했다면 지금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실거주 요건 2년은 충족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할 때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것이 당초에 내가 주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거나 혹은 내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에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다가 나중에 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많이 착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분양권과 이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 여부인지 그래서 거주요건을 따지는지를 판단을 하십니다만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내가 완공되면은 주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지금 당장은 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완공이 된 날 현재 기준으로 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완공이 되었다면 그 주택을 나중에 완공 이후에 매매를 했을 때는 비과세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인 세대가 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완공 시점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이 분양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 현재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없겠죠. 조정대상 지역은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은 지분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지분권자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에 일방이 거주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면적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보유하고 있었던 당초에 거주요건을 채운 지분과 매매하기 직전에 이전이 취해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판단을 했을 때 여전히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양도일 현재 주택이 2주택인 상태에서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을 넘어서 특례 규정에 대한 좀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내가 상속받는 부동산, 상속받는 주택이 있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아들 세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당연히 매매를 했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겠죠.
그렇지만 매매를 하기 전에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아들 세대의 주택수가 더 증가가 됨으로써 양돌 현재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구제를 해주고자 종전 갖고 있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요건입니다. 우선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그 중에 세법에서 정한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택을 하나만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2개 또는 3개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속주택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이 선순위 상속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는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상속주택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하나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4명의 상태에서 각자 25%의 상속 지분을 가지고 이 주택에 대한 상속 등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이 25%에 불과하지만 내가 주택 하나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자로 보고 주택수 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속받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상속인 중에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이 단 한 사람만 이 주택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권자, 즉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이 지분은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에는 상속주택은 이 주택수에서 포함이 제외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이 상속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25% 균등 분할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상속인 중에 내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라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내 지분 비율을 낮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계획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세금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미리 판단을 해보고 나름대로 세금 공부도 좀 착실히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